여러분, 숫자 하나만 먼저 보고 가시죠. 81명입니다. 어느 동네 헬스장 회원수가 아니라 작년 한 해 대한민국 전체에서 출가한 스님의 숫자입니다. 1999년만 해도 이 숫자는 532명이었습니다. 4반세기 만에 6분의 1로 토막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건 스님들 사정이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셨다면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절이 무너진다는 건 지금까지 무료로 메워지던 미로와 장례와 돌보미, 고스란히 여러분 지갑에 청구서로 넘어온다는 뜻이거든요. 무엇을 잃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숫자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절에 발들인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템플스테이만 따져도 무려 34만 9천 명이었습니다. 158개 사찰이 운영했고 한 해 전보다 5% 넘게 늘어 역대 가장 많은 숫자를 찍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절이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거든요. 이른바 힙불교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내비게이션 회사가 길 안내 기록을 들여다봤더니 최근 3년 사이 절을 찾아간 횟수가 55%나 뛰었습니다. 절반 넘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만 보면 절은 지금 미어 터지는 중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같은 시기에 새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겠다고 출가한 사람은 단 81명이었습니다. 남자 44세, 여자 37, 전국을 통틀어 1년치가 이게 전부입니다. 웬만한 회사 신입공채 한 팀보다도 적은 숫자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손님이 이렇게 몰리는데 정작 그 안에서 일하겠다는 사람은 왜 이토록 없을까요? 더 무서운 건 이 81명이 갑자기 떨어진 숫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1999년만 해도 한 해 출가자는 532명이었습니다. 그게 지금은 81명입니다. 한 세대 만에 6분의 1 토막이 난 셈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관광객은 해마다 넘쳐나는데 정작 그 동네에 살던 주민은 하나둘 짐을 싸서 떠나는 관광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은 많아도 거기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은 사라지는 거죠. 그럼 절은 진짜로 비어가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뉴스에 속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진짜 숫자가 등장합니다. 불교 종단들이 모인 협의회가 2025년에 10년 만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를 한번 보시죠. 절의 숫자는 2014년 14,742개에서 2024년 11,152개로 줄었습니다. 10년 만에 31%, 그러니까 절 셋 중 하나가 문을 닫은 겁니다. 스님 숫자는 더 가팔랐습니다. 같은 기간 35,117명에서 21,383명으로 39%가 사라졌습니다. 10분 계시던 자리에 이제 6분 남은 셈이에요. 자, 그럼 아까 그 미어 터진다는 절은 어디 갔을까요? 바로 여기에 첫 번째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이 몰리는 절과 텅 비어가는 절은 서로 다른 절이거든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건 불국사나 낙산사처럼 이름난 도심 근처 관광지급 절들입니다. 반면 머릿수가 빠지는 건 산골 깊숙이 들어앉은 지방의 작은 절들이에요. 한쪽은 카페처럼 북적이고 다른 한쪽은 조용히 불이 꺼지는 겁니다. 평균을 내면 멀쩡해 보이지만 속을 열어보면 양극단으로 쪼개진 거죠. 그러니까 절이 인기 많다는 말과 절이 사라진다는 말은 둘 다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겉으로 드러난 첫 번째 단서일 뿐입니다. 절이 왜 이렇게까지 무너지는지 그 원인은 결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파고 들어가 보니 정확히 4겹으로 차곡차곡 쌓여 있었거든요. 자, 그럼 절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비어가는 걸까요? 원인을 파보니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4겹으로 쌓여 있었거든요. 첫 번째 겹은 탈종교화입니다. 쉽게 말하면 종교를 아예 안 가진 사람이 다수가 됐다는 뜻이에요.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람 둘 중 한 명은 무종교입니다.
정확히 51%예요. 길에서 두 명을 붙잡으면 그중 한 명은 믿는 종교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 뒤집혔을까요? 2015년 인구 주택 총조사에서 무종교가 56.1%를 찍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종교 없는 사람이 종교인을 넘어선 순간이었죠. 두 번째 겹은 더 매섭습니다. 바로 청년의 이탈이에요. 미래의 신자가 통째로 빠져나간 겁니다. 20대 종교인 비율을 보면요, 2004년엔 45%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엔 22%로 떨어졌어요. 한 세대 만에 절반으로 꺾인 거죠. 더 충격적인 건 18살에서 29살 사이입니다. 이 또래의 무종교 비율이 무려 69%예요. 10명 중 7명이 종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격, 여기서 핵심입니다. 종교가 하던 일을 이제 다른 것들이 대신하기 시작했어요. 경제 용어로는 대체제의 등장입니다. 예전엔 마음이 힘들면 절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위로는 유튜브 영상이, 마음의 평화는 명상 앱이 월 부독으로 팝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요, 굳이 종교 모임에 안 가도 됩니다. 취미 동호회 앱 하나면 끝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전엔 위로와 만남을 절이 거의 독점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경쟁자가 사방에 깔린 시장이 됐습니다. 종교는 더 이상 그 분야의 독점 사업자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경제학 개념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전환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익숙한 걸 버리고 다른 걸로 갈아탈 때 드는 수고와 부담을 말합니다. 절을 떠나 앱으로 갈아타는 전환 비용이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손가락으로 결제 버튼 한 번 누르면 끝이거든요. 붙잡아둘 장벽이 사라진 겁니다. 네 번째 겹은 신자들이 늙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세대로 이어지지 않아요. 세대가 뚝 끊긴 거죠. 숫자로 보면요, 불교 신자 중에 매주 절에 나가는 사람은 4%밖에 안 됩니다. 같은 매주 출석을 개신교는 55%가 합니다. 1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연령은 더 심각합니다. 불교 신자 중 20대와 30대는 다 합쳐도 5% 정도예요. 반면 50대 이상이 25% 가까이 됩니다. 젊은 다리는 끊기고 윗부분만 무거운 구조인 거죠. 자, 이 네 겹을 한 장면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바닥에 물이 줄줄 새는 욕조가 있어요. 그런데 위에서는 물이 거의 안 들어옵니다. 빠지는 물은 많고 채울 물은 없으니 욕조는 비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문이 하나 남습니다. 탈종교와는 모든 종교가 같이 겪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불교가 더 빨리, 더 깊이 무너질까요? 답은 500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이 세워지면서 불교는 이단으로 찍혔어요. 그때부터 칼바람이 시작됩니다. 태종 때 전국 사찰을 242개로 확 줄였습니다. 세종 때는 국가가 인정하는 절을 36개까지 깎았어요. 수백, 수천이던 절을 손에 꼽을 만큼 쳐낸 겁니다. 갈 곳을 잃은 절은 어디로 갔을까요? 사람 많은 도심에서 쫓겨나 깊은 산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무려 500년을 그렇게 산중에 갇혀 지냈어요. 바로 이게 결정적입니다. 사람들 생활 한복판에서 멀어진 거예요. 마음 먹고 차 타고 산을 올라야 만날 수 있는 종교가 됐습니다. 접근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자산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탈종교화라는 같은 비바람이 불어도 산속에 외따로 선 불교가 먼저 더 세게 흔들리는 겁니다. 네 겹의 균열 밑에 500년짜리 금이 깔려있던 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냥 종교 얘기죠. 솔직히 절이 비든 말든 내일 아니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이게 여러분 통장으로 넘어오는 순간부터입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절이 사라지는 게 왜 여러분 지갑 문제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절은 그동안 세 가지를 공짜로 해주고 있었거든요. 바로 위로와 장례, 그리고 돌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절이 비는 순간 고스란히 시장으로 넘어옵니다. 쉽게 말하면요, 공짜 우산을 빌려주던 가게가 문을 닫은 겁니다. 그럼 비 올 때마다 편의점에서 우산을 사야겠죠? 그 우산 값을 지금부터 하나씩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로입니다. 예전에 마음이 힘들면 절을 찾았습니다.
법회도 상담도 다 공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자리를 명상 앱이 차지했습니다. 요즘 명상 앱은 보통 월 10,000원대입니다. 월 10,000원짜리 하나만 꾸준히 결제해도 1년이면 10수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커피 몇 잔 값 같죠? 그런데 이게 매년 통장에서 자동으로 나갑니다. 공짜로 받던 마음의 평화에 이제 구독료가 붙은 겁니다. 두 번째, 장매입니다. 예전엔 절이 천도제를 지내고 동네가 함께 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통째로 산업이 됐습니다. 바로 상조회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 자료를 볼까요? 상조 가입자가 892만 명, 미리 낸 돈이 9조 4천억 원입니다. 전 국민 6명 중 1명꼴이죠. 2026년 6월엔 가입자가 1,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시장 규모만 약 11조 원입니다. 광역시 하나 인구가 통째로 가입한 셈입니다. 절이 공짜로 해주던 일을 이제 여러분이 매달 돈을 내고 사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떠올려 보세요. 혹시 부모님이 다니시던 절, 지금도 스님 계신가요? 그 빈자리를 누가 메우고 있을까요? 10중 8구 상조회사 광고일 겁니다. 세 번째가 가장 무겁습니다. 바로 돌봄과 외로움입니다. 예전엔 신도 공동체가 서로를 챙겼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엔 시장조차 없습니다. 그냥 텅 빈 공백만 남았거든요. 통계청 2024년 자료를 보겠습니다. 혼자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214만 가구입니다. 그중 18.7%는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5집 중 1집 꼴이죠. 이 외로움은 결국 가족의 부담으로 복지 예산으로 돌아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경제학에선 이걸 무료제의 시장제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공짜로 쓰던 게 돈 내고 사야 하는 상품이 되는 거죠. 게다가 한 번 가입하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이런 걸 포로시장이라고 합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값을 치르는 구조죠. 결국 절이 공짜로 메우던 청구서가 이제 여러분 앞으로 날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우리보다 한 세대 먼저 겪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만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보다 딱 한 세대 먼저 같은 길을 걸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의 절은 약 7만 7천 개에 달합니다. 일본 곳곳에 깔린 편의점 수보다도 많습니다. 여기에 신사까지 더하면 편의점의 3배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그 많던 절에서 주지 스님이 없는 빈절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신도가 줄고 시주가 끊기니 절을 지키던 스님이 부업으로 생계를 잇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교토대학은 2040년까지 일본 사찰의 약 30%가 사라질 거라 내다봤습니다. 10곳 중 3곳이 문을 닫는다는 얘기입니다. 한 보고서는 일본의 지자체 896곳이 소멸 위기라고 경고했습니다. 동네 자체가 통째로 지도에서 지워질 위기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일본도 저런데 우리는 좀 천천히 가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서 핵심입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더 빠르고 더 깊게 무너집니다.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우리의 고령화 속도입니다. 일본이 반세기에 걸쳐 천천히 늙었다면 한국은 그 늙음을 20년 만에 압축해서 겪고 있습니다. 둘째, 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 스님은 결혼을 하고 절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절을 아들이 잇는 가업 같은 구조인 거죠. 그런데 한국 불교는 출가한 스님이 결혼하지 않는 독신제입니다. 뒤를 이을 제자가 끊기는 순간 그 절은 곧바로 대가 끊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일본이 계단을 한 칸씩 천천히 내려간 길을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세계 지도 위에 펼쳐보면 더 서늘해집니다. 퓨리서치 조사를 보면요. 2010년부터 2020년 사이 세계 주요 종교 가운데 신자 수가 줄어든 건 불교가 유일했습니다. 약 5% 감소였습니다. 불교의 고향인 아시아에서는 6%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북미의 불교 인구는 27% 늘었습니다. 유럽도 26% 증가했습니다. 참 묘한 풍경입니다. 불교가 태어난 동양에서는 등불이 꺼져가는데 명상과 마음 챙김으로 불교를 소비하는 서양에서는 오히려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한국 불교가 손을 놓고만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살아남으려는 몸부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절에서 하룻밤 묵는 템플스테이가 인기를 끌고 스님이 짝을 이어주는 만남 프로그램까지 등장했습니다. 조계종이 운영한 나는 절로라는 행사가 대표적입니다. 속초의 한 사찰에서 20명 남짓을 모집했는데 무려 2,600여 명이 몰렸습니다. 100대 1을 훌쩍 넘는 경쟁률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불교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에 가장 뼈아픈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비종교인이 가장 호감을 느끼는 종교 1위가 바로 불교입니다. 그런데 그 호감이 신자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절 옆자리에 잠깐 쉬러 오는 사람은 많아도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호감은 표가 아니라 구경입니다. 결국 좋아하는 마음과 믿는 발걸음은 전혀 다른 얘기인 거죠. 그럼 우리는 그저 손 놓고 당하기만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뭘 준비해야 할까요? 막막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점검할 건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부모님과 노후와 장래 이야기를 미리 나눠보세요. 불편한 주제죠? 그런데 닥쳐서 정하면 가장 비싸집니다. 어떤 방식을 원하시는지, 비용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미리 맞춰두세요. 상조에 가입하실 거라면 가입 전에 2가지만 확인하세요. 내가 낸 돈이 보호받는 상품인지, 중간에 해약하면 얼마가 돌아오는지입니다. 묻지도 않고 큰 상품부터 권하는 곳은 한 번 더 의심하셔야 합니다. 좋은 마음에 과하게 들었다가 정작 필요할 때 발묶이는 분들이 많거든요. 둘째, 절이 메워주던 돌봄과 관계의 빈자리를 미리 채워두세요. 거창할 것 없습니다. 동네 복지관, 주민센터 동호회, 지역 모임. 돈은 거의 안 들면서 외로움과 고립을 막아주는 자원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 혼자 사는 어르신 가구가 약 214만 가구입니다. 광역시 하나가 통째로 혼자 사는 셈이죠. 그중 상당수가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빈자리를 미리 메워두는 게 어떤 보험보다 든든합니다. 셋째, 위로마저 돈으로 사기 전에 공짜부터 찾으세요. 마음이 힘들 때 앱부터 결제하지 마시고요. 무료로 열려있는 공공상담과 지역 자원부터 두드려보세요. 같은 위로를 공짜로 받을 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한 가지 희망은 있습니다. 출가자 숫자가 2025년에 5년 만에 다시 100명 선을 회복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바닥을 찍고 작게 반등하는 거죠. 그런데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100명은 1999년 532명의 약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건 다시 살아나는 반등이 아니라 천천히 내려앉는 연착륙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1600년을 이어온 공동체의 인프라가 통째로 시장으로 넘어가는 거대한 전환의 입구입니다. 절이 사라지는 건 종교 사건이 아니라 공짜로 받던 위로와 돌봄이 청구서로 바뀌는 노후 비용 사건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조용히 사라진 곳은 절이었나요? 교회였나요?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동네 이야기가 다음 영상의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계속 등장한 그 상조업계의 속을 직접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미리 부어둔 그 돈이 실제로 어디로 흘러가는지 숫자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졸업식 날도, 이사하는 날도, 비 오는 주말 오후도 우리 인생의 특별한 장면엔 늘 짜장면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짜장면이 이제는 1,500원짜리 봉지 짜장라면보다 맛이 없어졌습니다. 분명 같은 가게, 같은 메뉴인데 한 입 먹고 그릇을 슬그머니 밀어둔 적 한 번쯤 있으시죠? 값은 7,500원, 10년 만에 무려 65%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맛은 거꾸로 추락했어요. 가장 비싼 음식이 됐는데 만족도는 바닥으로 내려앉은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비싸진 만큼 더 맛있어야 정상인데 도대체 누가 우리 입맛을 이렇게 속이고 있는 걸까요? 텅 비어버린 동네 중국집 홀과 변해버린 그 맛의 비밀을
범인을 한 명씩 잡아가며 끝까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점심시간 12시 반입니다. 한때 줄 서서 기다리던 동네 중국집, 그 홀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4인용 테이블 5개가 텅 비어 있습니다. 손님은 구석에 한 분,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주방은 전쟁터처럼 바쁩니다. 전화벨도, 배달의 말림도 쉬지 않고 울리거든요. 사람은 없는데 가게는 바쁘다. 여러분도 한 번쯤 이 묘한 풍경 보신 적 있으시죠? 손님이 직접 와서 먹는 자리는 비었는데 어디론가 끊임없이 짜장면이 실려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럼 저도 한 그릇 시켜보겠습니다. 결제 금액은 7,500원, 2025년 2월 기준 서울 짜장면 평균값이고 이게 전국에서 제일 비싼 가격이에요. 짜장면 한 그릇에 7,500원, 커피 2잔 값이고 김밥 3줄을 사고도 거스름 돈이 남는 돈입니다. 그만큼 비싼 음식이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기대를 좀 했습니다. 비싸진 만큼 맛도 그대로겠지 하면서요. 그런데 면을 비벼서 한 젓가락 입에 넣은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제가 알던 그 맛이 아니더라고요. 소스는 묽고 달기만 하고 불맛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2-3입 먹고 그릇을 슬그머니 밀어뒀어요. 7,500원짜리를 절반 넘게 남긴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분명 같은 가게, 같은 메뉴인데 예전 그 맛이 안 나는 경험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마트에서 산 1,500원짜리 봉지 짜장라면을 끓여 먹어봤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게 더 맛있었습니다. 1,500원짜리가 7,500원짜리를 이긴 겁니다. 값으로 따지면 5배 차이인데 입은 정반대로 답을 한 거예요. 이게 저만 그런 걸까요? 천만에요. 요즘 중국집 후기 댓글을 보면 약속이나 한 듯 같은 말이 올라옵니다. 차라리 짜장라면이 낫다. 설탕만 잔뜩이라 한 입 먹고 버렸다. 우리 모두가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배신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히 입맛 까다로운 한 사람의 투정이 아니에요. 한 시대를 함께 보낸 음식에 우리 모두가 똑같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숫자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문을 닫은 사업자가 108,282명, 1995년에 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광역시 하나의 인구가 통째로 가게 문을 닫고 사라진 셈이에요. 그 중에서도 음식점업의 폐업률은 15.82%, 모든 업종을 통틀어 가장 높습니다. 10집 중 한두 집이 한 해 만에 간판을 내린다는 뜻이죠. 그 사라지는 가게들 한가운데 우리 동네 중국집이 서 있습니다. 자, 이제 사건이 분명해졌습니다. 값은 10년 사이 2배 가까이 올랐는데 맛은 거꾸로 추락했어요. 가장 비싼 음식이 됐는데 가장 먼저 외면받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비싸진 만큼 더 맛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예요. 도대체 누가 우리 입맛을 이렇게 속인 걸까요? 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서는 멀리 있지 않았어요. 바로 제가 2-3입 먹고 밀어둔 그 그릇 안에 있었습니다. 맛 자체가 변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배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범인을 잡기 전에 먼저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그 시작점부터 봐야 하거든요. 그 배신을 이해하려면 먼저 짜장면이 어떤 음식이었는지부터 떠올려 봐야 합니다. 졸업식 날 부모님 손을 잡고 들어간 그 중국집 기억하시죠? 그 시절 짜장냉면은 그냥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큰맘 먹고 시키는 외식이면서도 누구나 부담 없이 시킬 수 있는 서민의 한 끼였어요. 2,000원, 3,000원이면 한 그릇이 나왔습니다. 단무지에 양파 한 접시가 곁들여 나오고 면을 비비는 그 순간이 작은 의식 같았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엔 가격표 하나가 새겨졌습니다. 짜장면은 비싸봐야 5,000원이라는 보이지 않는 선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생각보다 훨씬 가파릅니다. 2014년 짜장면 한 그릇은 평균 4,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7,423원이 됐어요. 10년 만에 65%가 뛴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한 그릇 값에 또 한 그릇의 3분의 1을 얹어야 하는 셈입니다.
같은 음식인데 가격은 거의 2배로 불어난 거죠. 여기서 핵심은 이게 짜장면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기간 서울의 주요 외식 메뉴 7개는 평균 40.2% 올랐습니다. 냉면이 50%, 칼국수가 44.4%, 비빔밥이 42.3% 올랐어요. 그런데 김밥은 9.4%밖에 안 올랐습니다. 다들 부담스럽게 올랐다지만 그 줄에서도 짜장면이 1등이었습니다. 7개 메뉴 중에 상승률 챔피언이 바로 짜장면이었던 거예요. 추이를 따라가 보면 더 또렷합니다. 2019년에 5,000원대였던 짜장면이 2022년 봄에 6,000원 선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2023년 가을, 마침내 7,000원을 돌파했어요. 불과 몇 년 사이에 1,000원짜리 한 장씩 차곡차곡 얹힌 셈입니다. 자, 여기서 그 보이지 않는 선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 마음속 짜장면은 5,000원이라는 그 한계선 말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심리적 가격 저항선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소비자가 마음속에 그어둔 이 이상은 못 내겠다 하는 가격의 마지노선이에요. 짜장면에게 그 선은 오랫동안 5,000원이었고 그 다음엔 6,000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6,000원만 넘어도 이게 무슨 짜장면이 이래 하며 멈칫했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노선마저 뚫렸습니다. 이제 업계에서는 짜장면 8,000원 시대가 코앞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역을 보면 더 실감납니다. 2025년 2월 기준 서울의 짜장면 평균은 7,5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쌉니다. 가장 싼 경북도 6,269원이에요. 전국에서 제일 저렴한 동네 짜장면조차 이미 6,000원 선을 훌쩍 넘긴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 그 5,000원짜리 짜장면은 이제 어디에도 없다는 뜻입니다. 기억이 미화된 게 아니라 세상이 그만큼 멀어진 거죠. 자,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보통 비싸지면 우리는 한 가지를 기대하잖아요. 값을 더 냈으니 더 좋아졌겠지 하는 기대요. 식당에서 10,000원짜리 백반을 시키면 5,000원짜리보다 반찬 하나라도 더 나오길 바라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돈을 더 냈으니까요. 그런데 짜장면은 거꾸로 갔습니다. 값은 2배가 됐는데 맛은 오히려 추락했어요. 비싸진 것과 맛없어진 것이 같은 시기에 나란히 찾아온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더 많은 돈을 받으면서 어떻게 더 못한 음식을 내놓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 모순이 우리가 풀어야 할 진짜 수수께끼입니다. 가격은 올라가고 맛은 내려가는 정반대로 벌어진 두 곡선의 비밀이요. 그런데 이 비싸진 값이 사장님이 욕심을 부려서 그런 걸까요? 천만에요. 첫 번째 용의자는 따로 있습니다. 값이 오른 이유와 맛이 떨어진 이유는 알고 보면 한 몸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용의자, 사라진 맛부터 잡으러 가보죠. 자, 첫 번째 용의자를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이 용의자의 이름은 사라진 맛입니다. 여러분이 한 입 먹고 그릇을 밀어둔 바로 그 이유죠. 댓글에서 가장 많이 터진 말이 설탕 범벅이라 못 먹겠다는 말이었어요. 옛 불맛은 어디 가고 단맛만 남았느냐는 겁니다. 차라리 짜장라면이 낫다는 분도 많았죠. 그런데 이 변화는 뿌리가 깊습니다. 이야기는 무려 1989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가요. 바로 우지파동이라는 사건입니다. 당시 삼양식품을 비롯한 5개 회사가 공업용 소기름을 썼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동물성 기름은 나쁘다는 공포가 온 나라에 퍼졌죠. 중국집들도 서둘러 돼지기름, 그러니까 라드를 버렸습니다. 그 진한 불맛의 절반이 사실 이 기름에서 나왔거든요. 맛의 뿌리 하나가 이때 뽑힌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있습니다. 1995년 대법원은 기소된 회사들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해요. 그 소기름은 먹어도 아무 문제 없는 기름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누명이었던 거죠. 오해 하나로 시작된 소동이 한국 중국집의 맛을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그 사이 우리는 옛 불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불맛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전문 용어로 워케이라고 부르는데요. 센 불에 즉석에서 볶아야만 피어나는 향입니다. 쉽게 말하면 갓 볶아낸 그 순간에만 살아있는 맛입니다. 그릇에 담는 순간부터 시계가 돌기 시작해요. 시간이 지나면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요즘 짜장면은 어떻게 옵니까? 오토바이로 20분,
길 막히면 30분을 달려오죠. 그 사이 면은 퉁퉁 붓고 소스는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맛의 정점은 주방에 두고 온 셈이에요. 식탁에 도착한 건 이미 한참 식은 맛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압박이 겹칩니다. 숫자로 보면요. 10년 사이 재료값이 무섭게 뛰었어요. 파는 110%, 오이는 100%가 올랐습니다. 양파도 약 60%, 설탕과 식용유는 50%씩 올랐죠. 재료를 사는 족족 사장님 손해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자, 그럼 사장님은 무엇을 할까요? 비싼 재료를 더 쓸 수는 없으니 손이 많이 가는 과정을 하나씩 줄여나갑니다. 예전엔 춘장을 일일이 볶아 간짜장을 냈죠. 이제는 완성된 소스를 데워 부어주는 집이 늘었습니다. 빠진 퉁미는 무엇으로 메우겠습니까? 가장 싸고 빠른 방법, 바로 설탕입니다. 단맛이 부족한 감칠맛을 잠깐 가려주거든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비용 절감의 외부 효과라고 부릅니다. 비용을 아끼려는 선택이 엉뚱하게 그릇 속 맛의 추락으로 튀어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맛이 변한 게 아닙니다. 사라진 불맛, 식어버린 배달, 설탕으로 매운 단맛이 겹쳐 그 맛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런데 맛이 변한 건 결과일 뿐입니다. 사장님이 설탕을 들이부을 수밖에 없게 만든 진짜 압박은 주방 밖 통장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정체를 알려면 여러분이 낸 7,500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따라가 봐야 합니다. 자, 동전 한 입까지 쪼개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낸 7,500원을 직접 따라가 보겠습니다. 배달앱으로 짜장면 한 그릇을 시켰다고 생각해 볼게요. 결제창에 찍힌 그 돈이 사장님 통장에 그대로 들어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건 중개 수수료입니다. 배달앱이 주문을 연결해준 대가로 떼어가는 돈이죠. 예전엔 이 수수료가 매출의 9.8%였습니다. 그런데 비판이 거세지자 2025년부터는 거래액에 따라 2%에서 7.8%로 차등을 두기로 했어요. 숫자만 보면 내려간 것 같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점주가 부담하는 배달비예요. 라이더에게 가는 돈인데 한 건당 배달의 민족은 3,400원, 쿠팡이츠는 2,900원을 사장님이 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무료 배달로 표시된 주문은 이 배달비를 점주가 통째로 냅니다. 7,500원짜리 한 그릇을 팔았는데 그중 3,400원이 라이더 한 사람에게 나가고 출발하는 셈이죠. 여기에 광고비가 또 붙습니다. 앱 화면 위쪽에 가게를 노출시키려면 따로 돈을 내야 하거든요. 안 하면 손님 눈에 띄지를 않으니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실제 정산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2025년 말에 처음 공개된 상생지수인데요. 중개수수료에 배달비, 광고비까지 다 합친 총 이용 수수료가 매출의 16.9%에서 29.3%였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만원어치를 팔면 적게는 1,700원, 많게는 거의 3,000원이 앱으로 빠져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소액 주문입니다. 짜장면 한두 그릇처럼 금액이 작을수록 이 비율이 확 뛰어요. 15,000원짜리 주문을 보면 총 수수료가 무려 34.6%까지 올라갑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5,190원입니다. 15,000원을 받았는데 그중 5,000원 넘는 돈이 통째로 앱으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점주의 95%가 이 수수료를 부담스럽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진짜 돈 드는 건 이제부터예요. 면을 뽑고 춘장을 볶을 재료비, 가게 문을 열어두는 임대료, 그리고 사람을 쓰는 인건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 자영업 조사를 보면 가게가 쓰는 돈 중에서 재료비가 22%, 인건비가 또 22%를 차지합니다. 둘을 합치면 매출의 절반 가까이가 재료와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7,500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앱에 떼이고 라이더에게 떼이고 광고에 떼입니다. 그러고 남은 돈에서 다시 재료비, 임대료, 인건비를 뺍니다. 그러면 사장님 손에 남는 건 정말 얼마 안 됩니다. 한 그릇을 팔아서 동전 몇 개 주는 구조인 거예요. 결국 7,500원짜리를 팔아도 진짜 남는 건 고작 몇백 원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장님들은 차라리 배달 주문이 안 들어오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팔면 팔수록 통장이 가벼워지는 이상한 장사가 돼버린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갈 게 있습니다. 바로 무료 배달이라는 말이에요. 화면에 큼지막하게 무료 배달이라고 떠 있으면 우리는 배달비가 공짜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 공짜가 진짜 공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 배달비는 사라진 게 아니라 사장님 마진에서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점주들은 배달용 메뉴 가격을 가게에서 먹을 때보다 1,000원에서 2,000원씩 올려받습니다. 같은 짜장면인데 배달로 시키면 슬쩍 더 비싼 거죠. 이걸 두 개의 가격표, 이중 가격제라고 부릅니다. 결국 무료 배달은 정이 아니라 청구서였던 셈입니다. 누군가 공짜로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그 값을 메뉴 가격에 숨겨서 우리에게 다시 받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구조를 경제학에서는 포로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한번 그 안에 들어가면 빠져나갈 다른 길이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뜻이에요. 사장님은 배달앱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손님이 다 거기 있으니까요. 떠나는 순간 주문이 끊기거든요. 그러니 수수료가 아무리 올라도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옛날 봉건 시대 같지 않나요? 플랫폼이 성 위에서 군림하고 자영업자는 그 아래에서 매달 조공을 바치는 구조예요. 땅을 빌려 농사 짓고 수확의 절반을 영주에게 바치던 그 시절과 다를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 맛이 변할 수밖에요. 떼일 거 다 떼이고 나면 사장님이 손댈 수 있는 건 재료비밖에 안 남습니다. 좋은 재료 대신 값싼 완성형 소스로, 정성스러운 조리 대신 설탕 한 숟갈로 가는 거죠. 맛의 추락은 결국 이 통장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돈을 이렇게 다 떼었어도 사장님은 어떻게든 버텨냈을지 모릅니다. 마지막 용의자만 없었다면 말입니다. 맛도 빠져나가고 돈도 빠져나간 그 주방에는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맛도 빠지고 돈도 빠져나간 그 주방에는 이제 사람마저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옛날 중국집 주방을 떠올려 보세요. 한쪽에서 어린 막내가 양파를 썰고 그 옆에서 10년차 선배가 웍을 돌렸잖아요. 그렇게 어깨너머로 기술이 전해졌습니다. 칼질부터 불 조절까지 말이 아니라 몸으로 배우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전수의 사슬이 지금 뚝 끊겼습니다. 배우려는 사람이 사라졌거든요. 2kg짜리 무거운 웍을 하루에도 수백 번 돌리는 일입니다. 불 앞에서 온종일 서 있어야 하고요. 요즘 청년들이 이 고된 주방을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건 나이 든 손들 뿐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식료품을 만드는 제조 현장에서 50살이 넘은 분들의 비중이 43.8%에 달합니다. 10명 중 4명 이상이 중년을 넘겼다는 뜻이에요. 젊은 피가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사람이 없으니 가게도 비명을 지릅니다. 2023년 외식업체의 27.6%가 일손이 부족하다고 호소했어요. 특히 30평이 넘는 큰 가게는 그 비율이 37.2%까지 치솟습니다. 규모가 클수록 사람 구하기가 더 힘든 거죠. 자, 이제 진짜 이상한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솜씨 좋은 주방장도 사람도 사라지는데 누군가는 멀쩡히 잘 버팁니다. 바로 프랜차이즈입니다. 홍콩 반점 0410 같은 브랜드는 국내에만 292개 매장을, 해외에도 55개를 거느리고 있어요. 동네 중국집이 하나둘 셔터를 내리는 동안 이 간판들은 골목골목으로 영토를 넓혀갑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같은 원가 폭탄을 맞고도 멀쩡할까요? 답은 규모의 경제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많이 사고 많이 만들수록 그릇 하나당 원가가 뚝 떨어지는 대형 점포의 무기입니다. 본사가 거대한 공장식 주방, 그러니까 센트럴 키친에서 소스를 한꺼번에 만들어 전국에 뿌립니다. 양파 한 트럭을 통째로 싸게 사들이고 춘장도 공장에서 대량으로 볶아버려요. 그러니 원가 충격을 흡수할 힘이 있는 겁니다. 반면 동네 사장님은 시장에서 양파 한 망을 제값 주고 삽니다. 같은 재료비 폭등을 그대로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진입장벽이라고도 부릅니다.
개인 가게는 도저히 넘볼 수 없는 원가의 벽이 세워진 거죠. 여기서 가장 가슴 아픈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중국집은 4대 음식점 가운데 연 매출이 1억 6,400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매출만 보면 동네 음식점 중에 1등이에요. 그런데 손에 쥐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매출은 1등인데 통장은 꼴찌인 거죠. 그런데 이 답답한 함정, 우리만 빠진 게 아닙니다. 바다 건너 일본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일본의 국민 음식, 라멘 가게들 얘기입니다. 그곳도 라멘은 서민 음식이니까 1,000엔을 넘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단단했습니다. 원재료 값과 가스비가 다 올랐는데도 가격을 못 올린 거예요. 그러다 2024년 라멘 전문점 도산이 79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합니다. 우리 짜장면의 6,000원 마지노선과 똑같은 함정입니다. 싸야 한다는 믿음에 갇혀 오른 원가를 가격에 못 옮긴 거죠. 그런데요, 일본은 여기서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재료가 적게 드는 무육수 라멘 같은 새 메뉴를 내놨어요. 현금을 안 받는 캐시리스 결제로 사람 손을 줄이고 본사 공장 주방을 빌려 운영비를 깎았습니다. 그 결과 2025년 라멘집 도산은 59건으로 1년 만에 25.3%나 줄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안심할 수준은 아니지만 줄도산의 속도를 일단 늦춰 세운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일본은 같은 함정에서 빠져나올 출구를 더듬더듬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맛도, 돈도, 사람도 빠져나간 자리에서 우리 중국집은 여전히 그 6,000원짜리 족쇄를 차고 있습니다. 이제 3명의 용의자가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라진 맛, 빼앗긴 돈, 그리고 떠나간 사람. 그런데 이 셋을 나란히 세워놓고 보니 묘한 일이 벌어졌어요. 세 단서가 가리키는 곳이 전부 한 곳이었습니다. 맛도, 돈도, 사람도 결국 같은 그림자 아래 있었던 겁니다. 그 그림자의 정체, 바로 진짜 범인의 얼굴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용의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맛을 망친 자, 돈을 빼간 자, 사람을 데려간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셋의 얼굴을 겹쳐보니 한 사람의 윤곽이 떠올랐어요.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 범인의 정체를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생각해보세요. 짜장면 값을 올린 게 정말 사장님의 욕심이었을까요? 설탕을 들이부은 게 정말 솜씨가 없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모두가 같은 덫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 덫의 첫 번째 톱니바퀴는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짜장면은 서민 음식이니까 비싸면 안 된다. 이 한 줄이 사장님 손발을 묶었어요. 원가는 치솟는데 가격엔 보이지 않는 천장이 씌워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재료비는 매년 오르는데 메뉴판 숫자는 마음대로 못 올리는 거예요. 그 차이를 어디선가 메워야 합니다. 그래서 설탕이 들어가고 완성형 소스가 들어가고 그렇게 맛이 깎여 나간 거죠. 두 번째 톱니바퀴는 플랫폼입니다. 가격을 못 올리니 배달이라도 늘려야 했어요. 그런데 배달을 늘릴수록 수수료로 빠져나가는 돈이 커졌습니다. 팔수록 남는 게 줄어드는 구조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셈이에요. 세 번째 톱니바퀴는 사람입니다. 마진이 사라지니 좋은 인력을 쓸 여유가 없어졌어요. 사람이 빠지니 맛은 더 떨어지고 맛이 떨어지니 손님은 더 줄었습니다. 이게 한 바퀴를 돌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이에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가격 족쇄, 플랫폼 종속, 원가와 인력의 동시 압박. 이 셋은 따로 노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구조가 돌아가며 만들어낸 세 개의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범인은 어느 악덕 사장님도 못된 배달의 파나도 아니었습니다. 누구 한 명을 잡아 가둔다고 끝나지 않는 그 모두를 올가맨 구조 자체가 범인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쫓아온 얼굴은 사실 시스템의 얼굴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동네 중국집은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미래를 들여다보면 시장이 둘로 쪼개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양극화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아령처럼 양쪽 끝만 무거워지는 시장이에요. 한쪽 끝에는 코스 요리를 내는 고급 중식당이 남습니다. 반대쪽 끝에는 센트럴 키친으로 원가를 누르는 프랜차이즈가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우리가 알던 동네 중국집이 조용히 비어갑니다. 빈자리는 그냥 비워지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밀고 들어와요. 집에서 데우기만 하면 되는 가정 간편식, 즉 HMR 시장이 그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2022년 약 5조 8천억 원에서 2025년 약 11조 원으로 3년 만에 거의 2배가 됐어요. 여기에 또 하나의 손님이 등장합니다. 바로 조리 로봇이에요. 전 세계 식품 로봇 시장은 2024년 약 3조 원에서 2034년 약 20조 원 규모로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해마다 20%씩 몸집을 불리는 셈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람 손맛이 사라진 자리에 기계와 간편식이 들어선다는 게 씁쓸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누가 악해서가 아니라 빈자리는 반드시 채워진다는 시장의 냉정한 법칙일 뿐이에요. 그럼 우리 동네의 그 가게는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다행히 길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 길은 우리 마음의 천장을 조금 낮춰주는 거예요. 제대로 만든 한 그릇이라면 정당한 값을 받을 수 있다고 소비자가 먼저 인정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길은 제도입니다. 지금 시행 중인 상생수수료가 소액 주문에서는 오히려 부담을 키우는 빈틈이 있어요. 자가게가 진짜로 숨 쉴 수 있도록 이 빈틈을 메우는 정교한 손질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길은 기술입니다. 일본 라멘집이 도산 위기에서 빠져나온 비결도 여기에 있었어요. 재료가 덜 드는 메뉴를 짜고 운영을 간소화해서 원가를 방어한 겁니다. 무너지지 않으려면 결국 구조를 갈아 끼워야 한다는 뜻이죠. 다만 잊지 말아야 할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2024년 자영업자의 순이익은 한 해 전보다 평균 13% 넘게 줄었어요. 폐업 사유 1위는 다른 무엇도 아닌 사업 부진, 절반이 넘었습니다. 길이 있어도 그 길에 오를 힘이 이미 바닥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잃는 건 짜장면 한 그릇이 아닙니다. 졸업식 날 온 가족이 둘러앉던 그 식탁, 이사하던 날의 그 냄새, 동네 골목의 한 풍경 전체예요. 한 그릇이 사라질 때 우리는 한 시대를 함께 떠나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동네 단골 중국집은 아직 그 자리에 있나요? 마지막으로 시켜 드신 짜장면은 어땠는지, 그 맛이 예전 같았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이 풍경의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사라지는 건 중국집만이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같은 골목에서 조용히 불이 꺼지고 있는 또 다른 가게, 우리 동네 빵집과 치킨집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를 똑같이 한 겹씩 벗겨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